서울 전세 대기업 다니는 윤 부장 누구냐? 저인 것 같습니다. 저죠. 월급은 꼬박꼬박 받지만 등기부등본은 제 이름이 없습니다. 저 같은 분들 참 많으시죠. 여기서 부동산 시장 한 방에 싹 정리하고 우리 같이 이제 집 걱정 끝내보시죠. 윤 부장의 복덕방 오늘 처음 시작합니다. 대한민국 부동산 일타 강사 김인만 소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정말 일타 강사 맞으십니까? 1타 강사, 2타 강사 정도는 되는 것 같습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청취자들의 그 궁금증, 네. 그리고 해소 확실하게 해소시켜 주시기 속 시원하게. 네. 2025년 이제 다 지나갔습니다. 이제 내일 하루 남은 건데요. 올 한해 우리 부동산 시장 어땠는지 좀 짚어주시죠. 올해 2025년 부동산 시장은 좀 어느 해보다는 좀 다른 양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저는 양극화가 이제 주된 트렌드 핵심 단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항상 집값이 오르게 되면 이제 2020년, 2021년 문재인 정부를 많이 생각을 하는데 그때는 전국적으로 다 올랐거든요. 어느 지역 상관없이 많이 올랐는데 올해는 올라가는 곳만 올랐다. 우리 뉴스를 보게 되면 집값 많이 올랐어. 나는 왜 집이 없어? 라고 하는데 또 이런 방송을 보게 되면 우리 동네는 안 올랐는데? 라고 말하는 지역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네. 전국적으로 통계를 보게 되면 올라간 지역들은 서울의 한강벨트나 경기도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실제로 많이 안 올랐기 때문에 올라간 곳만 올라가는데 또 뉴스는 어느 지역에 강남에 몇 억이 올랐다라는 뉴스들이 나오다 보니까 전 국민이 집값이 다 올라간 것처럼 착각을 하는 상황입니다. 그 말씀하신 서울의 한강벨트라는 지역 도대체 얼마나 올랐기에 많이 올랐다고 하는 거예요? 일단 통계를 보게 되면 2025년 8.48% 정도 상승을 했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또 숫자에 약하잖아요. 8%가 도대체 얼마야? 그럼 얼마 안 올랐네? 10억 아파트가 8%면 8천만 원밖에 안 올랐나? 네.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거는 통계의 함정이고요. 평균으로 통계를 하기 때문에 학교 다닐 때 반평균이 80점이어도 100점 맞는 친구들도 있고 60점 맞는 친구도 있으니 그렇죠. 엄마 나 반평균 맞았어 그러면 야단 맞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평균의 함정인데 네. 2024년 평균이 4.5% 정도 되니까 2024년보다는 2025년이 2배 정도 올랐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요. 우리가 제일 느낌이 오는 게 어떤 아파트를 직접적으로 이렇게 가격을 얘기를 하게 되면 느낌이 탁 오는데 강남이 집값 많이 올라간 거는 우리가 익히 알고 있으니까 제가 며칠 전에 서초구 옆에 반포동 옆에 흑석동이라고 있거든요. 동작구에. 거기가 이제 뉴타운으로 개발이 되면서 이제 아파트들이 많이 들어왔는데 거기에 이제 가장 인기 있는 아파트가 하나 있습니다. 7구역을 재개발한 흑석 아크로 땡땡 아파트가 있는데 이 아파트가 올 초만 하더라도 그러니까 2025년 초 1년 전으로 돌아가게 되면 전용 84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국평이라고 하죠. 평수. 한 24억에서 26억 정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24억 몇천, 25억 몇천 동이나 층에 따라서 이 정도 했는데 최근에 10월 거래 가격을 보니까 34억 6천만 원. 이게 얼마인가요 도대체? 거의 한 10억? 1년 새 이렇게 올랐다는 거죠. 그런데 더 놀라운 건 거래 가격은 34억 6천인데요. 집주인이 부르는 호가가 있잖아요. 거래는 되지 않았는데 나는 이 가격에 팔 거야 라고 내놓은 가격을 보게 되면 37억을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거래된 가격보다 집주인들은 호가를 한 2억에서 3억 정도 높여서 내놓고 있는 거죠. 그 얘기는 집주인들은 2026년이 집값이 더 올라갈 거야.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 가격에 던져놓을 거야. 더 저렴하게 팔 생각은 없어 라고 던지는 분위기가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거 많이 올랐죠. 엄청 흑석동이 이 정도 올랐으면 강남이나 잠실이나 다른 한강 벨트들도 물론 이런 분위기입니다. 그러면 서울 평균 아파트 가격은 어느 정도 됩니까? 이게 또 평균의 함정에 빠질 수는 있는데 일단 평균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원래 낮은 게 정상입니다. 우리 애가 평균 점수 맞추면 안 되잖아요. 더 잘해야 되는데 서울 아파트 평균 KB 부동산 통계를 따르면 15억 810만 원. 평균이 15억 정도 되고요. 그러면 그럴 수 있잖아요. 자꾸 학교 다닐 때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 우리 반에 전국 1등 하는 친구가 있어. 어떤 문제가 나와도 다 풀어. 그러면 반의 평균을 올릴 수도 있잖아요. 그쵸. 부동산 같은 경우는 평균이 15억이라고 하면 서울 아파트가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용산구 비싼 지역들이 30억 아파트가 수두룩하잖아요. 그렇죠. 3, 40억, 50억, 60억이 평균을 끌어올릴 수가 있으니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아.
다른 통계가 중위 가격이라고 합니다. 운동장에 중위 가격은 또 뭐야? 일렬로 운동장에 학생을 쭉 세웁니다. 그러면 전국 1등하는 친구도 있고 꼴등하는 친구들 있잖아요. 중간을 딱 자릅니다. 이 중간 가격이 중위 가격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아주 공부 잘하는 친구들, 아주 공부 못하는 친구들을 빼고 이제 중간으로 가게 되니까 서울 아파트 중위 가격이 11억입니다. 11억 556만 원. 이게 뭐 의미의 차이가 있습니까? 평균 가격하고 중위 평균 가격을 보는 게? 가격은 앞서서 제가 말씀드렸죠. 강남 3구, 용산구 같은 아주 비싼 지역들이 개입이 되기 때문에 왜곡이 될 수는 있죠. 그러면 강남이 100억짜리가 들어오게 되면 사실 평균이 훨씬 더 높게 책정이 되기 때문에 중위 가격을 보게 되면 잘하는 친구, 비싼 집, 비싸지 않는 집을 빼고 중간 가격을 딱 자르니 서울의 중간 가격은 11억 정도 되더라. 그러면 우리가 4인 가족 평균 소득이 7천만 원 정도, 약 7천만 원 정도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한 푼도 안 쓰고 중위 가격 정도 되는 중간 아파트를 사려고 하더라도 거의 한 13년, 14년 정도를 한 푼도 안 쓰고 모아야만 중위 가격을 살 수는 있는데 아니 근데 한 푼도 안, 그런 말씀들이 이제 더 허탈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한 푼도 안 모으고 어떻게 살지? 좋아요. 한 푼도 안 모으고 모았잖아요. 모으는 동안에 집값은 또 더 올라가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통계일 뿐인 거고요. 실제로 내 집 마련하려면 어떤 대출을 받거나 전세를 끼고 사지 않는 이상 이 기간을 단축시키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입니다. 근데 뭐 말씀하셨지만 이제 서울 집값이 올해 유난히 많이 오른 거잖아요. 네네. 근데 이 서울과 비서울, 수도권과 비수도권, 게다가 또 아파트와 비아파트 이렇게 양극화가 점차 심해지고 있다고요. 이게 이제 우리 사회를 관통하는 트렌드가 아닐까 싶습니다. 뭐 수도 서울과 비서울, 아파트와 비아파트, 신축과 구축에 따라서 이제 극명하게 온도 차이가 달라지고 있는데 아파트 시장은 이렇게 좋았는데 비아파트, 빌라나 오피스텔 시장은 2025년에 그렇게 좋지는 않았습니다. 네. 뭐 전세 사기 우려도 있었고 여러 가지 또 정부가 허그가 보증 금액을 내렸어요. 보증 비율을 내리다 보니까 또 역전세가 생기게 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는데 빌라 시장 또 뭐 일단은 바닥은 다졌다라고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파트에 비하면 여전히 좀 부족한 상황이고요. 서울이 매년 한 2만 호 정도의 비아파트가 공급이 됐는데 올해는 제가 현장을 확인해 보니까 관계자 말을 들어보니까 1,000호 정도밖에 공급이 안 됐다고 합니다. 결국에는 아파트도 공급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고 비아파트도 공급이 제대로 되지 않다 보니까 2026년에는 입주 물량이 많이 부족한 것이 아닌가. 그러면 앞서서 집주인들의 호가를 한 3억 올렸다고 했잖아요. 그 근거 중에 하나가 야 아파트도 입주 물량이 안 나오고 비아파트도 입주 물량이 안 나오면 결국에는 공급이 부족하니까 올라갈 일만 남은 거 아니야라는 게 이제 상승을 전망하는 분들의 하나의 근거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저 올해 이재명 정부 들어서면서 집값 잡기 위한 대책을 좀 많이 내놓지 않았습니까? 이게 뭐 실효가 없었다는 건가요? 이게 좀 어려운 숙제이기도 한데요. 이제 3번의 대책이 발표가 됐습니다. 이제 627 대책이라고 해서 6월에 발표가 됐는데 이거는 대출 규제입니다. 서울, 그러니까 수도권이죠. 수도권 전역과 또는 규제 지역은 대출이 6억까지만 나옵니다. 네. 소득이 30억 정도 돼도 집값이 30억이어도 대출은 최대 6억까지만 나오게 하는 강력한 대출 규제가 나왔는데 우리가 집을 살 때는요. 메커니즘이 있거든요. 집을 사고 싶어. 구매 욕구라는 게 이제 생기게 되면 두 번째로 따져볼 게 이제 능력이잖아요. 구매 능력을 따지는데 구매 능력은 이제 자기 자본. 내 돈으로 사는 방법이 있고 돈이 부족하신 분들은 대출을 받는 방법이 있고 세 번째는 전세를 끼고 사는 방법이 있잖아요. 이 세 가지 방법을 쓰는데 아무래도 집값을 잡으려고 하다 보니까 대출을 많이 받으면 가계부채도 늘어나고 주택시장도 과열되니까 대출 6억까지만 해줄 거야라는 게 627 대책의 핵심이었고요. 97 공급 대책은 이제 공급 대책인데 사실 알맹이가 수도권 2030년까지 135만 호. 135만 호라고 하니까 어떤 생각이 드세요? 엄청나게 많은 집이 나올 거. 엄청나게 많은 것 같은데 이게 너무 많나? 친구가 한 100만 원만 빌려줘 그러면 잘 안 빌려주잖아요. 아니 너 뭐 하려고. 근데 친구가 한 100억 빌려줘 그러면 그냥 웃잖아요. 그냥 어이가 없어서 웃잖아요. 135만 원가 약간 그런 숫자. 좀 어이가 없는 듯한? 이거 진짜 되는 거 맞아? 분당 신도시가 10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렇게 비교하니까 엄청난. 그러면 5년 동안 분당 신도시 13개를 공급이 과연 가능해? 라는 생각이 드니까 사람들이 안 되겠다. 빨리 집 사야겠다라고 해서 9월, 10월 집값이 다시 올라갔고요. 11호 대책 때는 이제 지역 규제. 토지거래가 구역을 합니다.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곳을. 토지거래가 구역으로 묶이게 되면 전세를 끼고 사고 팔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앞서서 제가 집을 살 때 구매 능력이 세 가지가 있다고 했잖아요. 자기 자본, 대출, 전세 끼고인데 전세 끼고 사는 건 11호 대책에서 막혔고요. 네. 대출 받는 건 627 대책에서 막혔으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모든 게 다 막혔음에도 불구하고 집값은 안 내려가고 있다는 게 이제 딜레마입니다. 왜 안 내려가냐라고 하면 집주인 입장에서 집값이 떨어지려면 그렇잖아요. 나의 소중한 전 재산을 시세보다 저렴하게 금매로 던지려면 뭔가 내년에 집값이 떨어질 것 같은 두려운 마음이 들어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다수의 않다. 집주인들은 입주 물량도 부족하고 최근에 유동성 많이 풀렸다는 얘기 많이 여기저기서 많이 듣고 있잖아요. 주식도 올라가고 사실 코인도 뭐 상반기에는 많이 올라갔고 금값도 많이 올라갔고 집값도 올라가다 보니까 결국에는 유동성이 이렇게 많이 풀리고 입주 물량이 부족하면 이거 집주인 입장에서는 나는 굳이 금매로 팔 생각이 없어. 정부가 아무리 규제해도 버텨볼 거야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래량은 줄어들었는데 여전히 가격은 가끔 거래가 되면 신고가가 나오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정부에서는 이제 부동산으로 쏠리는 그 자금들을 주식시장으로 좀 돌리겠다. 그 정부의 바람이죠. 근데 네네. 오히려 올해 주식시장이 화랑이어서 그런지 주식 팔아서 집 샀다는 분들도 많이 있다면서요? 그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최근에 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이제 627 대책이 발표됐으니까 7월부터 11월까지 조사를 했는데 조사를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아파트를 살 때 규제 지역이나 토지 거래가 구역 같은 경우 자금 조달 계획서를 내거든요. 너 네. 무슨 돈으로 집 샀어? 그러면 요즘 되게 힘듭니다. 그냥 돈이 있어도 출처를 밝히지 못하면 집을 못 삽니다. 네. 그래서 뭘 알아보냐면 일단 너 돈 어디서 나왔어? 저 은행 예금 어느 은행에 예금이 얼마 있었는지 주식 채권 매각 대금인지 정확히 기재를 해야 되고요. 부모님한테 받았어? 증여 상속 얼마 있어? 현금 너 얼마인데 그 돈 어디서 나왔어를 다 조사하는데 그중에 주식 채권 팔았는 돈을 조사를 해보니 5개월간 한 1조 6,249억 정도 나왔는데요. 예. 이게 신고 기간이 30일이다 보니까 30일 기간을 감안해보면 2조 정도. 그러니까 주식이나 채권을 팔아서 부동산 집을 산 분들이 돈이 한 2조 정도 되더라. 정부는 집을 팔아서 주식시장으로 좀 와줬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가지고 있는데 현실은 이제 주식 투자해서 돈 버니까 집을 사더라. 이게 좀 역설적인 정부의 고민거리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네. 올해 청약시장 어땠습니까? 청약시장도 양극화입니다. 왜냐하면 서울은 청약 경쟁률이 굉장히 높았거든요. 네. 거의 뭐 100대 1 정도. 서울 같은 경우는 146.64대 1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146명 중에 한 명이 된다는 얘기인데 지방으로 수도권으로 보게 되면 10대 1이고요. 지방은 4.5대 1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서울과 지방, 수도권 지역의 양극화가 뚜렷한데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하냐면 서울은 집값이 올라가더라라는 학습 효과가 있고요. 두 번째는 강남 3구, 용산구 지역들은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이 되니까 로또가 되는 겁니다. 주변 시세보다 30% 정도 저렴하게 분양을 하다 보니 너도 나도 로또 하나 사보자겠다고 많은 분들이 몰려들면서 경쟁률이 높게 나왔고요. 반면에 지방이나 수도권 지역들은 미분양 우려들도 있기 때문에 정말 입지가 좋은 곳이나 가격 경쟁력이 있는 곳 아니면 또 청약을 하지 않는 이런 양극화 현상이 많이 발생을 했는데요. 아마 2026년 내년에도 이런 양극화는 계속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시간 관계상 이제 마지막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올해가 이제 하루 남았잖아요. 네. 이제 이틀 후 맞이할 새해 2026년 집값은 과연 어떻게 될 것인지 뭐 앞에서 살짝 얘기해 주셨지만은 떨어질 리는 없는 겁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제가 기린마니가 얘기하면 네가 뭔데 이거 전망을 하냐라고 할 수도 있으니까 주택산업연구원의 통계를 네. 제가 살짝 소개를 해드리면 주택산업연구원의 조사 결과를 보면 매매 가격 집값은 서울이 4.2% 상승, 수도권은 2.5%, 지방은 0.3% 상승, 지방도 상승을 전망을 했고요. 전세 같은 경우는 서울이 4.7%, 수도권이 3.8%, 지방이 1.7%. 눈여겨봐야 될 건 매매보다 집값보다 전세 가격이 상승률이 더 높다는 게 굉장히 우려스럽고요. 저도 이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는 바입니다. 예. 집을 살 수가 있을지 사는 게 맞는지 고민거리인데 기다려야 아무래도 하는지 이게 입주 물량도 좀 많이 부족하고요. 네. 고민을 해야 될 게 굉장히 많은데 저는 기준금리를 좀 눈여겨 좀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윤 부장의 복덕방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인만 소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넘치는 정보